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북클럽 14번째 책 마지막 몰입 독서하겠습니다. 무의식적인 클릭은 생각의 근육을 없앤다. 밀레니얼 세대가 클릭 한 번 또는 스와이프 한 번으로 모든 문제에 답을 얻는 디지털 퍼스트 세계에서 질문이 생길 때마다 기술에 의존한다면 자신의 지식과 지능에 대한 인식에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런 의존은 과도한 자신감 또는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영상 협업 플랫폼 뉴로우의 설립자 로니 자mom의 주장이다. 온갖 정보의 편재성은 온갖 의견의 편재성을 의미한다. 민감한 쟁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온라인에 접속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면 된다. 만약 어떤 사건이나 흐름을 알고 싶다면 잠시 온라인에서 검색만 해도 무수히 많은 분석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은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창의성의 결합체인 추론까지 자동화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도 어느 정도의 가치는 있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아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상적인 세계라면 어떤 주제에 대한 관점을 많이 아는 것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다. 그보다는 자신이 동조하는 소수의 정보원을 알아낸 다음 그 정보원을 통해 자신의 사고와 의견을 결정한다. 그러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효과적으로 추론하는 생각의 근육은 위축된다. 이제는 기술이 우리 대신 추론하고 있다. 기술이 우리 대신 추론하고 있다면 문제 해결 능력의 상당 부분도 기술에 양도하는 것이다. 심리학자 짐 테일러는 사고를 가리켜 경험과 지식, 통찰을 바탕으로 숙고하고 추론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우리가 소통하고 창조하고 건설하고 전진하고 문명화할 수 있게 해준다고 정의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경고했다. 기술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방식에 유익할 수도 해로울 수도 있다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UCLA 심리학 교수인 패트리샤 막스 그린필드는 10년 넘게 이 문제를 고찰해 왔다. 그녀는 기술 의존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대학생이 강의 중에 노트북으로 인터넷에 접속한다면 학습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강의 중에 노트북으로 인터넷과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강의 주제를 상세히 탐색하도록 권장하는 언론정보학 광자에서 이를 검증해 봤다. 학생들의 절반은 노트북을 켜는 것이 허용되었고 절반은 노트북을 꺼두게 했다. 노트북 사용을 금지당한 학생들은 강의 후 쪽지 시험에서 노트북을 켠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기억해냈다. 그들은 강의 주제에 관해 인터넷에 올라온 남들의 생각들을 검색하는 대신 강의에 집중했기 때문에 스스로 추론해야 할 때 더 많은 대답을 내놓았다. 그린필드의 또 다른 연구 분석에 따르면 화면 하단에 스크롤하지 않고 뉴스 프로그램을 시청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앵커들이 토론한 내용을 훨씬 많이 기억했다. 극작가 리처드 포먼은 사고의 많은 부분을 인터넷에 의존하면서 우리의 자아가 변화하는 현상을 우려했다. 내가 자라온 서구의 문화적 전통에 따르면 대성당처럼 복잡하고 촘촘한 정신구조를 지닌 논리적인 고학력자, 즉 서구의 문화유산을 고유한 개성으로 소화해 전부 내면에 담은 남성 또는 여성이 이상형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요즘 나는 우리 모두의 내부에서 정보 과부하, 즉시 이용 가능한 기술의 압력으로 복잡한 정신구조가 새로운 유형의 자기 진화로 대체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10대로 접어들면서 부모와 달리 자신만의 생각과 의견을 처음으로 갖기 시작했을 때 어땠는지 기억하는가?
아마도 극도의 해방감과 함께 난생 처음 진정한 자신을 느낀 경험이었을 것이다. 물론 그러면서 비판적 능력도 다듬어지고 이성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런 해방감을 안겨준 능력을 정보기기에 넘기려 하는가? 누군가가 자기 생각을 당신에게 강요하려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가족이나 친구, 동료가 와서 이건 생각할 것도 없어. 네 의견은 이런 거잖아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가능한 한 빨리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인터넷에서 정보와 의견을 구함으로써 우리의 능력을 인터넷에 넘기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15장에서 사고를 강화하고 어떤 주제나 문제에 대한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들을 소개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디지털 악당은 가장 격렬하게 맞서 싸워야 할 문제들이지만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악당이 하나 더 있다. 내가 디지털 우울, 디지털 디프레션이라고 이름 붙인 이 악당은 다른 사람들의 소셜미디어 피드를 보며 자신과 비교할 때 생겨난다. 사실 나도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즐긴다. 특히 학생들, 팟캐스트 시청자들과 연락하고 가족과 친구들의 근황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소셜미디어의 오락 기능, 교육과 역량 강화 기능은 아주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습관적으로 무심코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활용하고 자신의 생산성과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지 않도록 조화롭게 사용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제2부에서는 이렇게 남들보다 못한 느낌뿐만 아니라 인상이 나빠지거나 놓치는 게 있을지 모르는 염려를 덜어줄 아이디어들을 소개한다. 그런 감정들도 개인의 성장과 배움을 방해하는 한계들이다. 또 제3부에서는 이런 습관들을 추가하거나 고치거나 바꾸는 방법들을 소개할 것이다. 실천 포인트. 당신이 내려야 할 결정 중 한 가지를 생각해보자. 그런 다음 일정에서 시간을 빼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 결정을 내려보자. 문제의 해결은 의식하는 데서 시작된다. 영웅의 이야기에서는 악당이 영웅을 필요로 하는 만큼 영웅도 악당을 필요로 한다. 시련과 경쟁자들의 방해는 영웅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악당의 힘과 세력은 영웅에게 필요한 힘과 세력을 정해준다. 힘이 미미한 악당이라면 쳐부술 것도 없고 영웅이 위대한 존재로 올라설 필요도 없다. 인피니트 게임을 쓴 사이먼 사이넥은 내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호적수는 월디 라이벌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개인적 약점에 주목하게 해주는 존재이며 기회는 거기서 생긴다고 말했다. 나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교육하고 힘을 부여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의 밝은 면을 사랑한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은 기술의 잠재적 단점이며 기술이 우리 삶에 가져온 모든 유익함에 내재된 단면이다. 고대의 인류에서 불이 그랬듯이 기술은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불은 음식을 요리할 수도 집을 태울 수도 있으며 이는 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마찬가지로 기술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우리가 이를 사용하는 방식을 통제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거꾸로 기술에 이용당할 수 있다. 어떻게 관여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실전 포인트. 4대 디지털 악당 중 현재 당신의 성과와 생산성, 마음의 평화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잠시 생각해보고 그 악당을 써보자. 문제의 해결은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 제3장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의 함정. 어쩌면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짐, 기술에 관한 당신의 이야기를 공감해요. 그것들 없이 살고 싶지는 않지만 나도 그 어느 때보다 과부하 상태예요. 산만하고 건망증도 심하죠.
그렇다면 반가운 소식이 있다. 당신은 최상의 기술, 최고의 초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당신의 뇌가 얼마나 특별한지 잠시 확인해 보자. 일반적으로 뇌는 하루에 최대 7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는 가장 빠른 경주용 자동차의 속도와도 같다. 또한 뇌는 지문처럼 당신만의 고유한 것이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뇌 중에 정확히 똑같은 것은 없다. 뇌는 기존의 어떤 컴퓨터보다도 처리 속도가 월등히 빠르며 저장 용량은 사실상 무한하다. 설사 손상되더라도 여전히 비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뇌의 절반만 있어도 우리는 인간으로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다. 뇌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도 아주 많다. 혼수 상태에서 의사와 소통할 방법을 발전시킨 환자, 12살 때의 일까지 중요한 사건들을 날짜별로 기억할 수 있는 여성, 술집에서 싸우다가 넘어져 뇌진탕이 일어난 후 수학 천재가 된 게으름뱅이 등 이 중 어느 사례도 공상과학 소설이나 슈퍼히어로 만화가 아니다. 당신의 두 귀 사이에 있는 놀라운 기관의 기능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들이다. 우리는 그 기능의 많은 부분을 당연시한다. 평범한 사람이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자라면서 이루는 성과를 생각해보자. 1살쯤이면 걸음마를 배운다. 걷는데 얼마나 복잡한 신경 처리 및 생리적 과정이 요구되는지 고려하면 이는 결코 간단한 과업이 아니다. 1년쯤 후에는 단어와 언어를 사용해 의사소통을 하는 법을 배운다. 매일 수십 개의 새로운 단어와 그 의미를 배우는데 이는 학교에 들어가서도 계속된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추론하고 계산하고 수많은 복잡한 개념들을 분석하는 법도 배운다. 그 모두가 책 한 페이지를 읽거나 수업에 한번 참석하기도 전의 일이다. 다른 동물들과 인간을 구분짓는 것 또한 뇌이다. 우리는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특별히 강하거나 빠르지도 않으며 몇몇 동물들처럼 나무를 타는 재주도 없고 물속에서 숨을 쉬지도 못한다. 대부분의 신체적 기능에서 우리는 평균일 뿐이다. 그러나 뇌 덕분에 우리는 지구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종이 되었다. 우리는 놀라운 정신 능력을 활용해서 물고기처럼 심해를 탐험하고 코끼리처럼 수톤의 물체를 들어 올리고 심지어 새처럼 날아다닐 방법을 고안했다. 그렇다. 인간의 뇌는 굉장한 선물이다. 뇌는 너무나 복잡해서 우리는 사실 뇌의 작용보다는 광활한 우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알게 된 것보다 지난 10년간 뇌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이 더 많으며 아마 이 책의 편집이 끝나고 판매될 때까지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뇌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뇌에 관해 알려진 것들은 앞으로 알게 될 것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실은 지금까지 알아낸 것만 해도 엄청나다. 이 무한한 뇌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뇌는 중추신경계의 일부로서 모든 정보와 그 처리, 자극의 왕래를 지시하는 관제센터의 역할을 한다. 뇌는 지방과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무게는 1.4kg 정도 되며 뇌간, 소뇌, 되뇌피질 세 부분으로 나뉜다. 소뇌와 되뇌피질은 밀랍 같은 외양 때문에 밀랍을 뜻하는 단어로 시작한다. 뇌간은 호흡, 규칙적인 심장 박동의 유지, 식욕, 성욕, 투쟁, 도피 반응 등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을 조절한다. 척추의 위쪽, 두개골의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뇌에 깊숙이 묻혀 있다. 뇌 뒤쪽에 있는 소뇌는 동작의 조정과 협응을 담당하는데 최근에는 의사결정에 관여한다는 증거도 늘어나고 있다. 되뇌피질은 뇌에서 가장 큰 부분으로 복잡한 사고, 단기 기억, 감각 자극을 대부분 처리한다. 후두엽, 측두엽, 전두엽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그중 전두엽은 대부분의 사고와 논리, 창의성을 담당한다. 뇌는 두 개의 반구로 분리되어 있다.
좌우 반구를 연결해주는 뇌량은 뇌엽 간 메시지가 오가는 전화선 뭉치 같은 역할을 한다. 지금 당신이 이 단어들을 읽으며 이 페이지의 정보들을 소화하는 동안 당신의 머릿속에는 뇌세포라고 불리는 뉴런 약 860억 개가 발달하고 함께 작동한다. 이 신경 신호들은 방출된 후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수신되고 그런 다음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거나 전달이 중지된다. 과거에는 청소년기 후반이 되면 뇌가 신경학적 정점에 도달해 그 후로는 변화가 전혀 없이 기능이 저하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뇌의 한 특성으로 신경 가소성을 꼽는다. 즉, 뇌는 행동과 환경에 따라 형성되고 변화될 수 있다. 우리의 뇌는 주변 환경과 우리의 요구에 맞춰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 뇌는 유전자의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고유한 뇌를 갖고 있다. 마치 눈송이처럼 그 어떤 것도 같은 것이 없다. 각 뇌는 소유자의 요구에 순응한다. 빈곤, 식량 부족, 안전 부재 등 스트레스 요인으로 가득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을 생각해보자. 그의 뇌 구조는 편안하고 풍족하며 돌봄이 충분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는 아주 다를 것이다. 하지만 둘 중 어느 환경이 더 낫고 더 뛰어난 뇌를 만들어준다고는 속단해서는 안 된다. 앞서 말했듯이 뇌는 조형이 가능하다. 즉 누구나 언제든 뇌가 기능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스트레스가 심하고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성장한 개인은 뇌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열악한 환경이기에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던 마인드셋 덕분에 새로운 차원의 성공을 거둔 사례가 너무나 많다. 많은 이들이 힘들었던 성장 과정을 극복하고 성공한 것을 보면 힘겨운 어린 시절이나 어려운 가정 환경은 회복력, 즉 성공으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힘을 길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해내겠다는 욕망은 반드시 나를 바꾼다. 해내겠다는 욕망은 반드시 나를 바꾼다.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은 어떻게 그 모든 길을 외울까?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뇌신경학자 엘리너 맥과이어는 런던 택시 운전사들의 뇌에 어떻게 그처럼 방대한 정보가 담길 수 있는지 궁금했다. 런던에서 택시 운전사 면허를 따르는 지원자들은 도시의 특정 구역, 즉 체링 크로스 역에서 반경 10km를 모페드, 엔진이 장착된 자전거처럼 생긴 초경량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명소 수천 곳과 미로 같은 거리 2만 5천 개를 외운다.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하고도 지원자의 약 50%만 면허시험에 합격한다. 맥과이어는 면허 취득에 성공한 사람들의 해마가 평균보다 크리라고 생각했다. 그녀와 동료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은 나이, 교육, 지능이 비슷한 다른 직업의 사람들보다 후위 해마의 회백질이 더 많았다. 다시 말해 택시 운전사들은 동년배보다 기억 중추가 더 컸다. 마치 뇌가 런던의 도로 주행을 위한 인지적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 확장된 것처럼 택시를 운전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해마가 더 컸다. 런던의 택시 운전사 연구는 뇌의 신경 가소성, 즉 뇌가 학습과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발적으로 재조직되고 변형되는 특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택시 운전사들의 뇌는 도시의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배워야 했으므로 계속해서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내야만 했다. 이런 신경 경로들은 뇌의 구조와 크기를 변화시켰고 이는 뇌의 활동에 한계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뇌 가소성이라 불리는 신경 가소성은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배울 때마다 뇌에 새로운 시냅스 연결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뇌는 물리적으로 변화한다. 즉 새로운 수준의 사고를 반영하도록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한다.
신경 가소성은 뉴런이 성장하고 다른 뇌 영역의 뉴런들과 연결하는 능력이다. 새롭게 뉴런이 연결될 수도 있고 기존의 연결이 강화되거나 약화되기도 한다. 뇌는 유연하다.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동안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함으로써 서서히 뇌의 구조와 조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 신경 가소성은 어째서 무엇이든 가능한지 설명해 준다. 연구자들은 복잡한 뉴런 연결망이 재배열되어 새로운 연결망을 형성하는 점을 들어 모든 뇌가 유연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유연성은 뇌의 상실된 기능을 보완하기도 한다. 뇌의 한쪽 반구가 다른 쪽 반구의 기능을 배우는 것이 그런 경우다. 그래서 뇌졸중을 앓은 후에도 뇌 기능이 재건되고 회복될 수 있으며 일을 미루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나 정크푸드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도 습관을 고치고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학습이 새로운 신경세포의 연결을 만들어낸다면 기억은 이 연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만일 기억력 문제로 고심하거나 기억장애가 있다면 뉴런 간 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학습 과정에서 뭔가가 기억나지 않을 때는 새로 배운 내용과 이미 아는 내용,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것을 사용할 방법을 연결짓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라. 예를 들어 학습하는 내용이 그 순간에는 가치가 있지만 다시는 사용할 것 같지 않다면 기억이 형성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학습을 하지만 그 내용이 왜 중요한지, 자신의 생활이나 일에 어떻게 작용되는지 등의 고차원적인 추론을 하지 않으면 뇌는 그 정보를 간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망각은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다. 우리는 인간이지 로봇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기억력이 나빠 또는 나는 이걸 기억할 만큼 똑똑하지 않아 같은 태도로 망각에 대응한다면 학습과 성장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망각에 대한 믿음이 망각보다 훨씬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자기 대화는 실수를 인정하고 정보를 다시 습득하기보다 그릇된 신념을 강화할 뿐이다. 요컨대 뇌 가소성은 자신의 욕구에 맞게 내일을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뇌가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부조화하고 처리하고 통합하는지 안다면 기억도 훈련할 수 있다. 즉 환경이나 음식, 운동 같은 몇 가지 간단한 변화로 뇌의 기능 방식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 에너지 비법에 대해서는 제8장에서 자세히 소개할 것이다. 뇌 가소성은 당신의 학습 또는 삶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한다. 뇌를 최적화하고 재구성한다면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며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올바른 마인드셋과 동기, 방법을 적용하고 조절할 때 한계는 없어진다.